경기도 외곽의 작은 요양병원 301호실. 낡은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겨울 햇살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오후였다. 침대에 누운 한기석, 68세. 말기 폐암 판정을 받은 지 석 달째였다. 그의 곁을 지키는 건 아내 윤정이 64세. 그녀는 남편의 약을 챙기고 물을 따르고 체온을 재는 일상을 반복했다. 하지만 그 병실에는 대화가 없었다. 부부라는 이름만 남은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정희는 매일 밤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다. 그것은 간병일기였다. 그 일기장이 이 부부의 마지막 시간을 뒤흔들 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정희입니다. 올해 64시고요. 지금 남편을 간병하고 있어요. 남편 한기석은 은퇴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사람이죠. 완벽주의자였고 늘 바르게 살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남편을 40년 가까이 지켜봤습니다. 석 달 전 남편은 말기 폐암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고 했죠. 그때부터 저는 이 병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의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몸을 닦아드리고 또 약을 챙깁니다. 하루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이상한 건 우리 사이엔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은 필요한 말만 짧게 합니다. 물은 그만 줘. 어차피 다 쏟아버리잖아. 그런 말이요.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아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물잔을 치웁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침묵 속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있다는 게 이상하죠. 병실 탁자 위에는 제가 쓰는 간병일기가 놓여 있어요. 작은 수첩인데 거기에 매일매일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남편의 체온, 식사량, 약 복용 시간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거기엔 다른 것도 적혀 있어요. 제 감정 같은 것들이요.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기록이었죠. 오늘도 남편은 말이 없다. 나는 습관처럼 참는다. 이게 사랑일까, 책임일까? 그런 문장들이 일기장을 채워가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밤 남편이 잠들면 그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사랑했던 시절도 분명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해요. 어쩌면 우리는 사랑보다 책임으로 살아온 부부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엔 미안함도 고마움도 없어요. 그냥 담담한, 어쩌면 약간 차가운 시선이 있을 뿐이에요. 저는 그 시선을 40년간 견뎌왔습니다. 이제 와서 바뀔 리도 없고요. 그저 마지막까지 제 책임을 다하려고 해요. 그게 아내로서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병실 창밖으로 겨울해가 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침대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죠.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부부의 마지막 모습이라니 참 쓸쓸하죠. 그날 밤도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남편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는 나를 보지 않는다. 나는 그게 익숙하다. 이런 문장들이 쌓여가면서 저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죠. 이건 우리만의 이야기니까요. 병실 밖에서는 다른 환자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는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고 누군가는 함께 웃고 있었죠.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라면 너무 슬프지 않나요? 하지만 저는 이미 슬픔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40년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3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제가 35살 때였어요. 저는 고등학교 미술 교사였습니다.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교사가 됐죠. 아이들에게 예술의 자유를 가르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때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한기석 선생님. 그는 새로 부임한 국어교사였어요. 첫인상은 냉정했어요. 규율을 중시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죠. 저와는 정반대였어요.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그는 질서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자꾸 부딪혔어요. 교무회의에서, 복도에서, 심지어 점심시간에도요. 그가 말했죠. 윤 선생님, 학생들한테 너무 자유를 주시면 안 됩니다. 규율이 있어야 교육이 되는 겁니다. 저는 반박했어요. 한 선생님, 예술은 규율로 가르칠 수 없어요. 창의성은 자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자주 다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제 미술실로 찾아왔어요.
윤 선생님,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 그림을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더군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냉정해 보이던 그 사람에게도 따뜻한 면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어요. 점심을 함께 먹고 방과 후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는 교육자로서의 꿈을 얘기했고 저는 예술가로서의 열정을 나눴어요. 1년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28과 35의 나이로요. 결혼 초기엔 행복했어요. 그는 제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고 저는 그의 진지한 모습을 좋아했죠.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그게 오히려 매력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학교 일에 점점 더 몰두했어요. 교감으로, 그 다음엔 교장으로 승진하면서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졌죠. 저는 딸을 낳고 육아에 매달렸어요. 그림 그릴 시간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여보, 오늘 그림 좀 그려도 될까요? 제가 물었죠. 그는 신문을 보며 대답했어요.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 아이 앞에서 본받을 게 아니야.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쓸데없는 일이라고요. 제 꿈이, 제 열정이 쓸데없는 거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붓을 들 수가 없었죠. 남편은 그게 얼마나 저를 아프게 했는지 몰랐을 거예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사이엔 침묵이 자리 잡았어요. 남편은 명예를 얻었고 저는 꿈을 잃었어요. 딸은 자라서 유학을 갔고 집은 텅 비었죠.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생각해요. 그때 제가 조금 더 강했다면, 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남편이 조금 더 제 마음을 헤아려줬다면요. 하지만 인생은 되돌릴 수 없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놓쳐버렸어요. 사랑은 있었지만 이해는 없었던 거예요. 시간이 흘러 저는 50대가 됐어요. 건강이 나빠져서 교직을 그만뒀죠. 남편은 여전히 교장으로 일했고 저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부터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작은 방에서요. 처음엔 손이 떨렸어요. 30년 만에 붓을 잡으니까 어색했죠. 하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제 안에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억눌렸던 감정들이 캔버스 위에 쏟아져 나왔죠. 저는 주로 인물화를 그렸어요. 항상 같은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그 남자는 창가에 앉아 있거나 책을 읽거나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얼굴은 또렷하지 않았어요. 그냥 윤곽만 있는 형태였어요. 그 그림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누구일까? 남편일까? 아니면 제가 꿈꾸던 누군가일까?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어요.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했죠. 저는 당연히 간병을 시작했어요. 그게 아내의 역할이니까요. 병원 주치의는 박서준 선생님이었어요. 40살의 젊은 의사였는데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서준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게 됐어요. 제가 병실에 작은 스케치북을 가져왔거든요. 선생님, 그림 그리세요? 그가 물었죠. 네, 취미로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는 제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물었어요. 이 그림 속 남자, 혹시 남편분인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니요. 제 그림엔 늘 같은 인물이 나오지만 남편은 아니에요. 그 말이 진실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건 제가 꿈꿨던 남편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죠. 따뜻하고 다정하고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요. 서준 선생님은 그 후로 자주 병실에 들렀어요. 환자를 보러 온 거였지만 가끔 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정희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게 제 책임이니까요. 하지만 그는 제 눈을 보며 말했어요. 책임만으로는 버틸 수 없어요. 당신도 위로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위로해준 거예요. 남편은 한 번도 힘들지라고 묻지 않았거든요. 서준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녹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건 그냥 인간적인 위로일 뿐이라는 걸요.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서준 선생님이 나를 위로해줬다. 오랜만에 사람다운 대화를 했다. 누군가 내 마음을 헤아려준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처음 알았다. 그 문장이 나중에 큰 오해를 불러올 줄은 몰랐어요. 병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남편은 말이 없었고 저는 그저 묵묵히 간병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낀 후로 저는 제 외로움을 더 선명하게 깨달았어요. 40년을 외로웠다는 걸요. 사랑받지 못했다는 걸요.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어요. 저는 잠시 병원 밖으로 나가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갔죠. 남편은 혼자 병실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그가 제 간병일기를 발견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남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죠. 이게 뭐야? 그가 일기장을 들고 물었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건 제 간병일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간병일기. 그가 비웃듯 말했어요. 여기 쓰여 있는 게 간병 기록이야? 오늘도 서준 씨가 나를 위로해줬다. 오랜만에 사람다운 대화를 했다. 이게 간병 기록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저는 당황했어요. 그건 그냥 의사 선생님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고마웠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 누워 죽어가고 있는데 넌 의사랑 사랑을 나눴다는 거냐? 그가 소리쳤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사랑이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감정을 가진 적 없었어요. 그냥 인간적인 위로를 받았을 뿐인데 왜 이런 말을 듣는 걸까요? 여보, 오해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애원했죠.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렸어요. 역시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 넌 늘 자유로웠고 나는 늘 감옥이었지. 이제야 알겠어. 넌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그 말이 제일 아팠어요. 제가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제 청춘을 다 바쳤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저를 보지 않았잖아요. 제 마음을, 제 외로움을, 제 아픔을 본 적이 없잖아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이후 그는 입을 닫았어요. 제가 약을 주면 손으로 밀쳐냈고 제가 말을 걸면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 사이엔 벽이 더 높아졌죠. 저는 매일 울면서 간병했어요.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몸을 닦아드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보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죠.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밤마다 저는 복도에 나가 울었어요. 간호사들이 위로해줬지만 아무 소용없었어요. 제 마음속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했거든요. 왜 제 말은 듣지 않는 걸까요? 왜 저를 믿지 않는 걸까요? 40년이 이렇게 가벼운 건가요? 하지만 더 큰 절망은 따로 있었어요. 남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미움 속에서 헤어지게 생겼어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라니 너무 비참했어요. 사랑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오해로 끝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간병을 이어갔지만 남편과의 대화는 끊겼죠. 그는 저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아니, 용서할 생각조차 없어 보였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몸도 마음도요. 어느 날 저녁 병원 밖에서 서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는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희 선생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는 제 거짓말을 알아챘죠. 그 일기장 때문이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남편분이 제게 물어보셨어요. 선생님과 저희 관계를요. 서준 선생님이 말했어요. 저는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환자 보호자와 의사일 뿐이라고요. 눈물이 또 났어요. 감사해요. 하지만 남편은 믿지 않아요. 이제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제가 말했죠. 서준 선생님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정희 선생님, 혹시 일기장을 다시 보셨어요? 다시요? 제가 물었어요. 네. 제가 남편분께 일기장을 돌려드릴 때 몇 페이지를 읽게 됐어요. 거기에는 제 이름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매일 마지막 줄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기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기석이 오늘은 편히 잤으면. 기석이 고통받지 않기를. 모든 페이지 끝에 남편분 이름이 있었어요. 서준 선생님이 말했어요. 저는 멍해졌어요. 그랬죠. 저는 매일 일기 끝에 남편을 위한 기도를 적었어요. 그게 제 진심이었거든요. 서준 선생님의 위로가 고마웠던 건 맞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엔 늘 남편이 있었어요. 제 사랑은, 제 걱정은, 제 기도는 모두 그를 향한 거였어요. 남편분은 그걸 못 보신 것 같아요. 화가 나서 앞부분만 읽으신 거죠. 서준 선생님이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오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진실은 거기 있었는데 우리는 서로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가서 말씀드려야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일기를 다시 읽어보라고 해야 해요. 서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러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병실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죠. 저는 그의 옆에 앉아 말했어요. 여보, 일기를 다시 읽어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돌릴 뿐이었죠. 저는 직접 일기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오늘 기석의 체온은 37.2도. 식사는 밥만 했다. 하지만 얼굴색이 조금 나아 보인다. 다행이다. 기석이 오늘은 편히 잤으면 좋겠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의 어깨가 조금 움직였어요. 그가 듣고 있다는 신호였죠. 저는 계속 읽었어요. 모든 페이지의 마지막 문장을요. 기석이 행복했으면, 기석이 고통받지 않기를, 기석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어요. 오늘도 남편이 잠들었다. 그는 여전히 무뚝뚝하지만 나는 그 무표정한 얼굴이 좋다. 그건 내 청춘이었으니까.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직도 그가 어떤 꿈을 꾸는지 모른다. 하지만 알고 싶다. 그의 마음을 알고 싶다. 읽기를 멈췄을 때 병실은 고요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지만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알 수 있었죠. 그가 울고 있다는 거요. 여보.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40년을 살면서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그는 늘 강한 사람이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그럼 왜 의사 이름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 제가 먼저 손을 잡았어요. 서준 선생님은 제 아버지를 닮았어요. 말투도, 표정도요. 아버지는 제가 20에 돌아가셨잖아요. 서준 선생님이 따뜻하게 말해주실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게 고마웠던 거예요. 남편은 눈을 감았어요. 나는 내가 날 배신했다고 생각했어. 그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끝까지 읽지도 않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명확하게 썼어야 했어요. 오해받을 만한 문장들이었어요. 아니야. 남편이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잘못은 나야. 40년 동안 너의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 너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을 때 쓸데없다고 했지. 너가 외로워했을 때 나는 학교 일에만 매달렸어. 너가 위로받고 싶어 했을 때 나는 한 번도 힘들지? 라고 묻지 않았어. 남편의 고백이 제 가슴을 무너뜨렸어요. 40년을 기다렸던 말이었어요.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죠. 나는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어. 책임을 다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지. 돈을 벌어오고 가족을 지키는 게 전부라고 믿었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당신의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표현하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만의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이 제 손을 이마에 갖다 댔어요. 정희야, 늦었지. 그가 물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엄격했고 감정 표현이 금기시되던 가정에서 자랐다고요.
그래서 사랑을 말로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고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술가의 꿈을 가졌지만 현실 앞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요. 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고, 가족이 제게는 더 소중했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너는 그림을 그렸어야 했어. 내가 막을 권리가 없었어. 이제라도 괜찮아요.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지금부터 그리면 되니까요. 남편도 웃었어요. 40년 만에 보는 그의 진짜 미소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라는 걸요. 며칠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딸 이야기도 했고 젊었을 때 추억도 꺼냈어요. 남편은 제가 미술실에서 그림 그리던 모습이 제일 아름다웠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가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모습이 멋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기침이 잦아졌고 호흡도 가빠졌죠. 의사 선생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남편의 상태가 위중해진 어느 날, 저는 결심했어요. 마지막 그림을 그리기로요. 집에서 작은 캔버스와 물감을 가져왔어요. 남편은 침대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여보, 제가 그림을 그려도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럼, 그려. 너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40년 만에 듣는 허락이었어요. 저는 캔버스를 세우고 붓을 들었어요. 남편의 뒷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병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고 있는 그의 모습이요.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창밖으로 겨울 하늘이 보였어요. 남편은 가끔 돌아보며 제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정이야. 남편이 불렀어요. 네. 너가 그림 그릴 때가 제일 예뻐. 그 말에 저는 붓을 멈췄어요. 눈물이 나려고 해서요. 감사해요. 그 말 듣고 싶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림을 다 그리는데 사흘이 걸렸어요. 남편은 그 사흘 동안 제 옆을 지켰어요. 가끔 조언도 해줬죠. 저 커튼 부분, 조금 더 밝게 하면 어떨까? 내 어깨선이 너무 뻣뻣해 보여. 좀 더 자연스럽게. 저는 웃으며 그 조언을 따랐어요. 마침내 그림이 완성됐어요. 남편에게 보여줬을 때 그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저게 나야? 네.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가 본 당신은 저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그림 아래에 저는 문장을 하나 적었어요. 나의 첫사랑, 나의 마지막 환자. 남편은 그 글을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그래. 넌 내 첫사랑이었고 마지막 사랑이야.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40년 만에 제대로 된 포옹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호흡이 거칠어지고 의식이 흐려졌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의사 선생님도 왔죠.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걸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여보, 사랑해요. 40년 동안 감사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남편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저를 봤어요. 그리고 입술을 움직였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사랑해. 그의 손에 제 간병일기를 쥐어줬어요. 이걸 가지고 가세요. 제 마음이 다 담겨 있으니까요. 남편은 일기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새벽 3시 17분, 남편 한기석은 숨을 거뒀어요.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고통도 후회도 없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어요. 편히 쉬어요. 다음 생에는 제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할게요. 간호사가 남편의 손에서 일기를 꺼내려 했지만 저는 말렸어요. 그냥 두세요. 그게 남편이 가져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일기는 그렇게 남편과 함께 떠났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가 그날 새벽에 쓴 문장이 있었어요. 오늘, 당신은 나를 봤다.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40년을 기다린 그 시선, 그 미소, 그 사랑. 이제 나는 후회 없이 당신을 보낼 수 있다. 사랑했어요. 내 사람.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 그림을 그렸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허락해준 그 자유를요. 딸, 유진이 한국에 돌아왔어요. 아빠의 죽음 이후 처음 보는 거였죠. 그녀는 제 그림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이 그림들. 전부 아빠 이야기네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40년의 기록이야. 유진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랐어요. 아빠가 얼마나 서툴렀는지도요. 저는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멀리 도망쳤어요. 저는 딸을 안아줬어요. 괜찮아.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했으니까. 하지만 엄마는요? 엄마 인생은요? 유진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나도 내 인생을 살았어. 너희 아빠를 사랑하고, 너를 키우고, 가족을 지키는 게 내 선택이었어. 후회하지 않아. 그날 유진은 제게 제안했어요. 엄마, 전시회 해봐요. 이 그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 그림이 누군가에게 보일 만한 가치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유진은 계속 설득했고, 결국 저는 동의했어요. 석 달 후, 작은 갤러리에서 제 첫 전시회가 열렸어요. 제목은 그림자 아래의 사랑이었어요. 30점의 그림이 전시됐죠. 모두 남편과의 40년을 담은 작품들이었어요. 전시회 첫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대부분 제 또래의 시니어층이었어요. 그들은 제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이 그림들, 제 인생 같아요. 저도 남편과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저만 그렇게 산 게 아니었구나. 많은 부부가 서툰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는 모두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전시회 가운데에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병실 창가의 뒷모습이요. 그 그림 아래에 저는 이런 문구를 적었어요. 사랑은 때로 표현을 잊고 말 대신 침묵으로 남는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사랑은 흐른다. 우리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사랑은 늦게 피어도 향기는 오래 남으니까. 유진이 그 글을 읽고 제게 물었어요. 엄마, 이제 후회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는 평화로워. 내 아빠와 나는 서툴렀지만 끝까지 함께였어. 그걸로 충분해. 전시회가 끝난 후 저는 남편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묘비 앞에 앉아 말을 걸었어요. 여보, 전시회 잘 끝났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이야기에 공감하더라고요. 우리만 그렇게 산 게 아니었나 봐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저는 가방에서 작은 캔버스를 꺼냈어요. 집에서 새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남편의 얼굴, 하지만 이번엔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기석 씨, 이제야 당신의 웃는 얼굴을 그렸어요. 40년 동안 보고 싶었던 그 미소를요. 늦었지만 제 기억 속에 당신은 늘 이렇게 웃고 있을 거예요. 그림을 묘비에 기대어 놓고 저는 일어섰어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후회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고마운 마음만 남았죠. 40년을 함께 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오후였죠.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볼게요. 그림도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고,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을 잊지는 않을게요. 당신은 제 청춘이었고, 제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캔버스 앞에 앉았어요. 이번엔 뭘 그릴까 생각하다가 붓을 들었어요. 캔버스 위에 천천히 색을 칠하기 시작했죠. 파란 하늘, 흰 구름, 그리고 그 아래 손을 잡고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었어요. 그림 아래에 제목을 적었어요. 다음 생에서라고요.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처음부터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서툴지 않게, 후회 없이요. 붓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남편도 저 별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기석 씨, 사랑은 남는다고 했죠? 맞아요. 당신이 떠나도 당신의 사랑은 여기 남아 있어요. 제 가슴 속에, 제 그림 속에, 제 기억 속에요. 그걸로 충분해요. 정말로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하루를 준비했어요. 눈물 대신 미소를,
후회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사랑을 가슴에 품고요. 40년의 세월이 가르쳐 준 건 이거였어요.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서툴러도, 늦어도, 표현하지 못해도 그 마음이 진실이라면 결국엔 전해진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요. 사람은 사랑을 말로 잊고 기억은 시간으로 잊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남은 사랑은 그 어떤 세월도 지우지 못합니다. 윤정이와 한기석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평범한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부부의 이야기죠. 서툰 표현, 오해, 침묵, 그리고 늦은 깨달음.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말하지 못한 사랑이 있다면 오늘 전해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요.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툴러도, 늦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진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려는 용기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간병일기를 쓰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누군가는 말하지 못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겠죠. 그 사랑이 후회로 남지 않기를, 그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남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